실화사연 수맥이 흘러 아프다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꿈에 나타나 며느라, 내 말 잘 듣거라. 내 방 밑에 오라고 하셨어요. 꿈에서 깨서 시어머니 방을 미친 듯이 파헤쳤더니 5만원짜리 지폐가 다발로 쏟아졌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후반인 여성입니다. 오늘은 많은 며느리들이 어려워하고 잘 지내지 못하는 시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다들 이번엔 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오늘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저와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사랑하는 남편과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너무 짧았어요. 남편은 저와 함께 10년하고도 1년을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젊은 나이에 암이 발병하여 진행 속도가 너무 빨라 마음의 준비도 못한 채 남편을 보내야 했죠. 남편을 잃은 후 저는 시댁으로 들어가 어머님과 막내 시누이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남편이 죽었는데 왜 시댁으로 들어갔냐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고아였고 초등학생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동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친척들에게 걷어져 자랐지만 애정이 있는 보살핌은 아니었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완전히 남이 되어 지냈습니다. 그렇게 힘든 배경을 이해해 주시고 보듬어 주신 분이 바로 저희 어머님이었어요. 어머님께서는 제 사정을 안타까워해 주셨고 부모님을 잃은 후 느껴보지 못했던 사랑을 어머님을 통해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머님께 잘하려고 노력했죠. 우리 관계를 모르는 사람이 보면 모녀 사이로 착각할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제가 기댈 수 있었던 사람은 어머님이 유일했고 자식을 잃은 어머님께서 기댈 수 있었던 사람도 저였어요. 그래서 시댁에 들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하지만 시댁 가족들과의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는 2명의 형과 2명의 형수, 1명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들 모두가 저를 싫어했습니다. 막내 며느리로서 가장 아랫사람이 되어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부터 집안일을 도맡아야 했고 남편이 떠난 후에는 시집살이가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도 어머님 덕분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저를 사랑해 주시고 믿어 주셨기 때문이죠. 어머님을 모신 지 10년이 넘어가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연로해지시면서 자식들이 어머님의 재산을 탐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님께서는 돈을 아끼시는 분이셨고 시댁이 바닷가 근처에 있어 신도시가 생기면서 땅값이 올랐죠. 어머님의 재산이 상당하다는 걸 알게 된 자식들은 그 재산을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어머님의 가장 큰 예쁨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게 다른 시댁 식구들에게는 눈의 가시처럼 느껴진 겁니다.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형, 엄마랑 다투게 되든 어떻게 되든 우선은 재수씨 쫓아내야 한다니까. 이러다가 엄마가 유언장이라도 쓰거나 갑자기 재산을 재수씨한테 물려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맞아요. 아주버님. 동서가 보통 얘기가 아니라서 아마 저희들 모르게 뒤에서 엄청 어머님을 꼬시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미쳤다고 시집살이를 10년 넘게 살고 있겠어요? 아가씨, 동서가 어머님 재산 관련으로 수작 부리는 거 본 적 없어요? 수작이라고 하기 좀 애매한데 며느리 치고는 좀 심하게 엄마한테 잘하긴 하죠. 이제 생각해보면 처음 우리 집에 들어온 것도 이상하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자기도 사람인데 욕심 없을 리가 없잖아요. 해준 게 있으면 받는 걸 기대하는 게 사람 마음인데, 그렇지. 그게 당연한 마음이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보, 나도 아가씨 말에 동의해. 막내 동서가 사람이 순해 보이고 착하지만 자라온 배경이 그렇잖아.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욕심이 많다니까? 그런데 평생 욕심 드러내지 않으면서 잘해왔으니 숨기는 것도 잘하고, 아마 지금쯤 자기 혼자 계산 다 끝내고 어머님께 얼마 받을지 나와 있을 거야. 그런데 솔직히 누가 시집살이 살려고 한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가 받을 재산을 왜 나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동서가 덧손 쓰기 전에, 어머님께서 동서한테 홀딱 넘어가시기 전에 당신이 어머님께 이제 동서 보내자고 말씀드려. 저는 정말 돈 욕심이 없었습니다. 돈보다는 가족이 필요한 사람이 저였어요. 그런 저에게 어머님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 유일한 가족이었고요. 그런데 다른 시댁 식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자기들이 어떻게든 더 어머님 재산을 받으려고 절 쫓아내려고 했어요. 물론 저를 쫓아내고 말고는 어머님의 결정이 있어야 했고, 어머님께서는 저를 내쫓을 생각이 없으셨기에 이미 없는 대화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시댁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절 내쫓을 생각이 없다는 걸 알자 저에게 찾아와서 집을 나가라고 했죠. 정말 다들 왜 이러세요? 저 돈 욕심 조금도 없어요. 원하시면 여기서 각서도 적어드릴게요. 각서? 재수씨, 각서 쓴다고 그게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말 바꿔서 돈 내놓으라고 하면 그땐 어쩔 거야? 그냥 서로 더 이상 부딪히지 않게 재수씨가 떠나는 걸로 합시다. 동서, 그동안 어머님 곁에 있어서 억울하고 아쉽긴 하겠지만 솔직히 누가 어머님 수발 들라고 등 떠민 것도 아니잖아. 동서가 자처한 거잖아. 그리고 이젠 다른 가족들이 불편해하니까 떠나라는 거고, 우리 이 정도 얼굴 붉히는 걸로 끝내고 마무리하자. 혹시 돈 때문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간 동서가 어머님께 한 노력 인정해서 월세 보증금 정도는 줄게. 동서가 버텨봤자 동서 힘들어. 여기 있는 식구들 중에 동서 좋게 보는 사람 없다는 말이야. 그래, 언니. 괜히 고집 부리지 말아요. 그리고 우리 엄마를 진심으로 생각하더라도 꼭 같이 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붙어 있는다고 가족인 건 아니니까. 나도 언니 괴롭히긴 싫어요. 그러니까 괜한 고집 부리지 말아요. 뭐는 뭐만 보인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어머님을 향한 제 진심을 그렇게 더럽고 추잡한 자기들과 동일시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게 화가 나서 저도 이를 악물고 버텼고 심지어 나중에 다투기까지 했어요. 그러다 결국 시어머니께서 나서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얘를 쫓아내려고 지금까지 그 짓을 했다는 말이야? 너희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같이 사는 사람은 불편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너희가 마음대로 내쫓는 걸 결정해? 아, 어머니. 저희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솔직히 이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딱 잘라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재수 씨한테 재산 주지 않겠다고. 그런데 자식도 아닌 사람이 어머니 재산을 가진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어머니 돈이고 누구한테 줄 수 있든 어머니 마음이지만 저희 입장에선 어떻겠어요? 친자식들이 우리 몫까지 나눠줘야 한다니 다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 너희들 전부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것들이 정말 정신머리가 없어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머릿속에 그딴 생각밖에 없어? 너희들 나가. 나가고 이 집에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나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 솔직히 너희가 얘하는 거에 반이라도 했니? 나를 얼마나 챙겼다고 너희 욕심이 뭐니 말하는 거야. 어머님 앞에서도 자기들 생각을 숨기지 않은 시댁 식구들로 인해 결국 집안은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아주 좋지 않았지만 나쁘지도 않았던 어머님과 자식들의 관계도 무너지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제가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굴러들어온 돌이었고
가족은 어머님과 다른 식구들이 있으니까요. 또 어머님께서 나이가 들어서도 겨우 잡일과 아르바이트하며 돈을 버는 저보다 안정적인 직업이 있는 자식들에게 보호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떠나기로 했죠. 다들 그만하세요. 제가 나갈게요. 전부 제 잘못인 것 같네요. 제가 그때 세상 떠났을 때 나가야 했는데 눈치도 없이. 왜 내 잘못이야? 내 잘못 아니다. 네가 나갈 필요 없어. 아니에요. 맞아요. 또 그동안 말을 안 했지. 사실 저도 이 집에서 지내는 게 불편했어요. 저 나갈 테니까 저 때문에 다투시지 말고 그만하세요. 어머님께서는 절 붙잡으셨지만 저는 끝까지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를 제외한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남편이 죽고서 10년 만에 시댁을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 어머님과 연락을 끊게 되었죠. 저는 절 붙잡는 어머님을 뿌리쳤다 이유로 죄송해서 연락드리지 못했고, 어머님께서는 자식들 때문에 혼자인 절 내쫓게 되어 그게 미안해서 연락하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이 죽고서 저에게 유일한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어머님을 잃게 됐죠. 그러다 1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어머님께서 제게 연락을 주셨어요. 몸이 아프시다면서 제게 돌봐달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수맥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어머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식사는 잘하시고 어디 불편하신 곳은 없으시죠? 아, 내가 몸이 좀 많이 아프다.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어. 네?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 건데요? 병원은 가보신 거예요? 병명은 뭐라고 해요? 뭐 때문에 아프신 거라고 해요? 아, 병원까지 갈 필요가 있겠니? 나이 때문인데. 그리고 숙이 문제야. 이 바닥에 수가 흘러서 아픈 거라고 어머님 댁에 수가 지나간다고요? 그런데 이전까지는 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나도 이제 알았지 뭐니? 아무래도 그래서 내 시아버지도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고 이제는 내 차례인 것 같고. 그래서 말인데 미안하지만 내가 여기로 좀 와서 날 돌봐줄 수 있겠니? 몸이 아픈데 거들어 줄 사람이 없어서 영 불편해서 말이다. 어머님 아프시고 생활하는데 불편하시면 제가 곁에 있어야죠. 뭐, 저야 상관없긴 한데. 아가씨는 그 사이에 아가씨가. 말씀드리면 핑계같이 들릴 것 같아 조심스럽긴 한데, 어머님께서도 아시잖아요. 아가씨도 그렇고, 아주버님이나 형님들이 제가 어머님 곁에 있는 걸 못마땅히 하는 거려. 그래서 괜히 제가 눈치 없이 찾아갔다가 집안에 난리가 나면 안 되니까요. 그래도 안 좋으신 어머님 몸 상태, 저 때문에 더 악화되시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그건 걱정하지 마라. 이미 내가 애들 똥에 다 받고 연락하는 거니까. 그래도 또 혹시나 저번처럼 아니래도 지금 내 옆에 승현이가 있으니까 전화 받고 주마. 내 말이 맞는지 아닌지 직접 얘기 들어봐라 언니. 저예요. 오랜만이네요. 잘 지냈죠? 옆에서 엄마랑 하는 통화 들어보니까 우리 말을 못 믿는 것 같길래 내가 엄마한테 전화 받고 달라고 했어요. 엄마가 말한 것처럼 나머지 식구들 모두 동의했어요. 그러니까 당장 내일부터라도 찾아와서 엄마 좀 봐줘요. 설마 엄마 돌봐드리기 싫은데 우리 핑계대고 있었던 건 아니죠? 핑계라. 그렇게 들렸다면 미안한데 핑계댄 건 아니에요. 혹시 나 때문에 또 집안 시끄러워질까 봐서요. 어머님 건강이 안 좋아지시는 거 어쩌시게요? 내일부터 당장 오는 걸로 해요.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아, 짐 이것저것 챙겨오지 마요. 방은 내줄 수가 없으니까 출퇴근 식으로 하는 걸로 알면 돼요. 그럼 아침 몇 시에 올 거예요? 네? 아침이요? 미안한데 제가 일하고 있는 게 있어서 퇴근 후에나 가능할 것 같은데요.
뭐라고요? 퇴근 후에? 그럼 우리도 뭐하러 불편하게 언니를 이 집에 들어오게 해요? 퇴근 후 그 잠깐 돌보는 거면 사람 쓰거나 우리가 보면 되는데? 언니 무슨 일 하는데요? 아니,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돈 걷어서 간병비 대신해서 줄 테니까 아침 일찍부터 와서 엄마 돌보는 걸로 해요. 알겠죠? 아가씨, 돈 받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일을 계속하려면. 엄마 아픈데 이렇게 둘 거예요? 엄마도 언니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언니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엄마가 연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네, 알겠어요. 아가씨. 그렇게 할게요. 아, 그런데 당장 내일부터 갈 수 있을지는 제가 일 다니는 곳에 물어봐야 해요. 거기서 대답 듣고 언제부터 갈 수 있는지 연락할게요. 됐죠? 몸이 아프시다며 제가 돌봐줬으면 좋겠다는 어머님 부탁에 저는 당연히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어요. 항상 저를 못마땅히 여기고 결국에는 시댁에서 내쫓았던 시댁 식구들이 말이죠. 거기다 시누이가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 부탁을 단번에 수락할 수는 없었죠. 그런데 시누이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가족들도 모두 동의했고. 문제는 말하는 방식이었죠. 와도 된다. 어머님을 부탁한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고 끝내면 될 것을 사람 신경을 건드리고 거기다 저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그 일을 그만두고 오로지 어머님 돌보는 일에 제 시간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절 견제하는 그 집에서 지내는 건 안 된다고 하고요. 당연히 기분 나쁘고 저도 시누이에게 뭐라 하고 싶었지만 싸웠다가는 시누이 옆에 계셨던 어머님만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 아무 말 안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하고 있던 일도 어머님을 보살피는 동안엔 잠시 쉬기로 했죠. 시누이가 하는 헛소리에 화가 나서 홧김에 뱉은 것도 있었지만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그만큼 제게 고마운 분이고 소중한 분이셨기에 비록 대단한 직장은 아니었지만 제 생업인 일을 쉬기로 하고 어머님을 보살피는 데 온 힘을 쏟기로 했죠. 그렇게 일하던 직장의 사정을 이야기했고 다행히 다음 날부터 바로 시댁에서 어머님을 보살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한눈에 봐도 상태가 무척이나 안 좋아 보이셨어요. 얼굴을 못 뵌 지 겨우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살도 많이 빠지시고 기력도 더 없으시더라고요. 몸이 그냥 나쁜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려고 했죠. 어머님,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그냥 집에서 쉬시고 제 간병 받을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겨우 1년 만에 이렇게까지 건강이 안 좋아지신 걸 보면 분명 어디에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랑 병원에 가요. 가서 검사 받아봐요. 아니다. 내가 내 몸을 제일 잘 알지. 나 어디 아파서 이런 거 아니다. 그 수맥 때문에 꼬박 1년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잠을 자더라도 영 개운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것 때문인지 몸 여기저기 아픈 것 같고. 겨우 수맥으로 건강이 이렇게 되진 않죠. 물론 잠이 건강에 중요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개운하게 못 주무시는 게 수맥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몸 어딘가에 문제가 있으셔서 그런 거라고요. 그리고 만약 수맥 때문이라면 이전까지는 왜 건강에 문제가 없으셨겠죠? 잠도 잘 주무셨고. 그러시지 말고 저랑 병원 가요. 꼭 몸에 문제가 없더라도 검사 결과 이상이 없더라도 주무시는데 문제 있는 거 치료받고 나으시면 되잖아요. 내가 병원도 진작에 다녀왔어. 가서 검사 받았더니 어디 한 군데 문제 있는 곳이 없다고 하더라. 그러니 원인은 수맥뿐이지. 그리고 내가 1년 전부터 아프게 된 건 내가 이 집에 없어서 그런 거다. 나도 내가 왜 갑자기 몸이 아프나 싶어서 이것저것 알아봤더니 그제야 우리 집 밑에 수맥이 흐른다는 걸 알았어. 그런데 수맥 이야기 이제서야 아픈가 했지. 그래서 그걸 또 알아보니까
그동안은 너 덕분이라는 답이 나오더라고, 네? 저요? 제가 뭘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집안에 화 기운이 있는 사람이 없더라. 또 나 빼고는 전부 금 또는 수 기운이. 그 말은 즉 목 기운이 내가 수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거지. 그런데 내가 있으면 이 집안에 흐르는 수맥의 기운이 잡히는 거야. 화 기운인 너와 수맥이 흐르는 이 집 기운이 상극이니까. 어머님, 지금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기운이나 사주 같은 거 안 믿으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화 기운이라고 하면 목 기운인 어머님과 궁합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어머님 곁에 있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기운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어느 병원에서 검사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병원이든 실력과 상관없이 검사 한 번 가지고는 건강 상태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아니래도 내가 병원 의사 선생님께 몇 번이고 물어봤다. 정말 문제 없는 거 맞냐고. 그리고 나이 들고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사주나 기운 이런 게 헛소리가 아니다 싶었구나. 너랑 나랑 잘 지내는 것도 내가 이 수맥 때문에 물을 잔뜩 먹으면 나무라서 화 기운이 너의 영향을 덜 받은 거야. 그러다 내가 사라지니까 내 몸에 차오르는 수, 기운을 눌러줄 사람이 없어서 아프게 된 거고. 이제 너 왔으니 조만간 몸은 좋아질 거다. 고지야 곧. 어머님과 대화를 나누고 가장 걱정이었던 건 어머님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서 혹시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몸이 아프신 걸 기운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실 테니까 말이죠. 그 점이 당장 걱정되었던 저는 집에 있던 신우이에게 어머님 상태에 관해서 물어봤어요. 아가씨, 어머님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뭐가요? 아, 연니한테 말한 내용이요? 뭐 기운이 어쩌느니 사주가 어쩌느니 얼마 전부터 그러던데. 그런데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뭐 그냥 나이 드니까 몸이 약해지니까 뭐든 믿고 싶어서 저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엄마 정신에 문제 있는 걸로 몰아가서 안 돌보려고 하지 말고 엄마 옆에서 잘 모셔요. 알겠죠? 제가 몰아가긴 뭘 몰아가요. 어머님이 한눈에 보기에도 또 말씀하시는 것도 전과 너무 달라 걱정돼서 한 말이지. 그리고 핑계 대면서까지 어머님 안 보살피려고 했으면 일 다니는 곳을 잠시 쉬면서 여길 찾아오겠어요? 아니, 말 한 번 꺼냈다고 되게 뭐라고 하네. 알았어요. 핑계 아니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 엄마 정신에 문제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부터 잘 보살펴요. 됐죠? 제가 어머님을 보살피기 싫어 핑계를 댄다고 생각하는 신우이는 어머님 정신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전혀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며칠 동안 어머님 옆에서 유심히 지켜봤어요. 정말 몸 이외에 다른 곳에는 이상은 없는가 싶어서 말이죠. 정말 다행히 어머님의 정신건강은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신우이가 말한 것처럼 나이를 드셔서 예전엔 미신이라고 생각했던 걸 믿게 되신 걸로 보였죠. 다행이었어요. 어머님 정신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것도, 또 제가 곁에 있으니 곧 건강해지실 거라고 믿으시는 것도 말이죠. 왜 우리 몸이 생각하는 대로, 믿는 대로 변한다고 하잖아요. 플라시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 옆에서 최선을 다해 보살피려고 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 때문에 말이죠. 한 집에 있던 신우이가 가장 먼저 문제거리가 되었어요. 사실 어머님께서 제게 자신 좀 돌봐달라고 하셨을 때, 또 신우이와 전화 통화를 했을 때만 해도 그럴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곁에서 보살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다들 바빠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러지 않고서야 자식들이 있는데, 또 그 자식들이 저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는데 굳이 와달라는 부탁까지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제 생각과 반대로 신우이는 전처럼 집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 나이까지 독립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제대로 된 직업도 없이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었죠. 그러면서 몸이 아프시다는 자기 어머니 간병을 하지 않은 채로 겁니다. 뭐 거기까지는 어떻게든 제가 이해해보려고 했어요. 타는 게 많은 신이었고 예전에도 하는 거라곤 컴퓨터를 붙잡고 있는 것뿐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 어머니 아픈 걸 남의 일처럼 모른 척하고 미워하던 저에게 떠넘겼기 때문에 할 건 하면서 지내야 할 거 아니에요? 뭐 자기가 먹을 식사라든지 빨래라든지 집 정리 같은 기본적인 것들 말이죠. 그런데 그것들마저도 저보고 하라는 거 있죠. 마치 당연하다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입니다. 언니, 밥 언제 차릴 거예요? 밥이요? 어머님 아까 해물죽으로 식사 치셨는데. 네? 벌써 밥 먹었다고요? 언제요? 나 밥하는 소리 못 들었는데. 아가씨, 방 안에 있을 때 먹었는데 내가 혹시 같이 먹으려나 싶어서 물어보니까 됐다고 했잖아요. 아, 그거 게임하면서 친구랑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바빠서 그랬죠. 그리고 나 해물죽 못 먹는 거 몰라요? 먹지도 못하는 걸 먹으라고 하는데 그게 귀에 들리겠죠. 나 해물죽 말고 다른 걸로 밥 차려줘요. 배고파요. 네, 내가요? 그럼 아가씨 그동안 뭐 하고 있는데요? 내가 할 거 하죠. 근데 왜 내가 아가씨 밥까지 또 차려요? 다 같이 식사할 때는 몰라도 따로 먹는 건 아가씨가 직접 차려야죠. 아니, 내 밥 차려주는 게 그렇게 귀찮아요? 밥 좀 차려주면 어떻게 돼요? 언니, 진짜 왜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밥 차리는 게 뭐가 힘들다고, 뭐 얼마나 시간이 걸린다고. 밥 차리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리죠. 또 어디까지 귀찮다고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귀찮은 일은 아니겠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기도 똑같다는 입장이 있고 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제가 해야 하는 일인 것처럼,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하냐 말입니다. 거기다 저는 어머님 돕고 해야 하는 일도 있는데 집에 붙어서 빈둥빈둥 놀고 먹고 자고만 있는 신이가 말하는 게 더 어이없었어요. 하지만 결국엔 제가 밥을 차려야 했고 그 외에도 신이가 해야 하는 당연한 일을 제가 했죠.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께 신경 쓰는 일을 만들지 않으려면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면 안 되었으니까요. 억하고 답답하더라도 제가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어쩌다 보니 어머님 간병이 아니라 한 집에 있는 시누이 수발까지 들게 됐습니다. 거기다 제가 어머님의 부름을 받고 시댁에 들어왔다는 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다른 시댁 식구들 때문에 그 집에 있는 동안 불편한 눈길을 받았어요. 시댁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시댁으로 찾아와 절 감시했던 형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그런데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긴. 동서가 왔다고 하길래 우리 몰래 무슨 짓을 꾸미는 건 아닌가 싶어서 찾아왔지. 제가 꾸미긴 무슨 일을 꾸며요. 그래, 동서 아무것도 안 꾸며. 그런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제 우리 집안 사람도 아니면서 일까지 그만두고 어머님을 보살핀다고? 바라는 것도 없이? 동서 무슨 속인지 훤히 보이는데 전한 척 착한 척한다. 그게 더 괘씸해 보이고 사람 약 올리는 일이라는 걸 알고 그러는 거야. 형님, 저 정말 그런 생각 조금도 가진 적 없어요. 예전부터 매번 이 집 사람들 절 이상하게 몰아가는데 저 그런 쪽으로 머리 굴릴 생각도 없고 욕심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람 이상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래, 나도 동서가 시침이 딱 잡았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게 동서 특기잖아. 그리고 동서가 욕심 없다면 알겠고, 나도 여기 어머님 뵙고 싶어서, 또 이 집에 있고 싶어서 온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어서 동서 할 일이나 해.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똘똘 뭉치는 시댁 식구들이 있습니다.
저번에 저를 이 집에서 쫓아낸 것처럼 이번에도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저를 감시하려고 찾아온 거였죠. 그렇게 어쩌다 보니 저는 아픈 시어머니를 보살피면서도 다른 시댁 식구들의 감시와 시집살이를 감내해야 했어요. 저도 제 발로 시댁에 들어와 고생하고 있는 제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미련스러워 어머님을 생각하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어머님 건강만 되찾게 한 다음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생각했죠. 그런 제가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어머님께 잘했는데도 어머님의 건강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이고, 분명 조금씩 더 상태가 나빠지고 계셨죠. 그러다 결국 어머님께서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곧장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가게 되었죠. 그리고 병원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더 이상 손 쓸 도리가 없다는 말과 동시에 어머님께서 말기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어머님께서 이미 자신의 병과 상태를 알고 계실 거라고 한참 전에 검사받은 기록이 있다면서 말입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어머님께서 암이라는 사실과 이미 자신의 상태를 알고 계셨다는 게 말이죠. 그러면서도 제게는 수맥 때문이라고 그렇게 몸 상태가 나쁘지 않다고 말씀하셨고요. 어머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생각했지만 그땐 그 생각조차 오래 붙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기신 어머님께서 그날 바로 혼수 상태에 빠지셨고 병원에서 호스피스로 옮기신 지 3일도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게 되었죠. 그동안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홀로 참고 버티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된 저는 자책을 많이 했어요. 1년 만에 뵈었던 어머님께서 전과 다르게 무척이나 수척하게 변하셨습니다. 그때 병원에 모시고 갈 걸 병원에서 검사 받았다는 어머님의 말씀에 안심하지 말고 끝까지 고집부려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했음을 후회하고 있었죠. 뭐 그렇게 한다고 이미 많이 진행되었던 어머님의 암을 낫게 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고통은 줄여드릴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1달 반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어머님께서 혼자 고통을 참고 계셨다는 걸 제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게 죄송하고 또 죄송했어요. 그런데 그런 죄책감 이외에도 또 하나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 혼자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그 답을 알 수 없었던 어머님의 의도였고 암이라는 걸 알고 계셨던 어머님께서 왜 병원이 아닌 집에서 계시기로 결정하셨고 왜 저를 부르셨을까였어요. 그래도 집에서 생애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건 병원이 아닌 집이 더 편안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저를 부르신 건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어머님을 보살폈다고 해도 하루하루 악화되어 가고 있던 당시 어머님의 상태를 호전시킬 수 없었으니까요. 만약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러신 거라면 굳이 몸이 아프시다는 거짓말까지 하실 필요가 없었고요. 거기다 아프신 이유가 수맥 때문이라니 그건 꼭 붙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 때문에 어머님의 정신건강을 의심했는데 잘못하다간 병원으로 갈 수도 있었고 어머님의 암을 들킬 수도 있었어요. 병을 숨기고 저와 같이 있는 시간을 만드시려고 하셨다면 하지 않는 게 나을 거짓말이죠.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 거짓말까지 하시면서 저를 부르신 건지 끝까지 그 답을 찾지 못한 채로 있었습니다. 가슴속 답답함만 계속됐죠. 그러다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꿈을 꿨는데 어머님께서 제 꿈에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제 꿈에 나타나신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게 무엇인가 알려주셨거든요. 여기가 어디지? 내가 왜 이런 곳에? 어머니. 어머님. 어머님 맞으세요? 어머님. 저예요. 어머님 막내 며느리라고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께서 전과 다르다는 걸 빨리 눈치채고 병원에 데려갔어야 했는데 계시는 동안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럽게 잘해드려야 했는데 제대로 한 것도 없고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절 꾸짖어 주세요.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요? 저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예요. 어머님. 그 손가락이 뭘 뜻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세요. 전부 제 탓이니까 제 탓이라고 하셔도 좋으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어머님. 제발요. 며느라. 내 말 잘 듣거라. 내 방 밑에. 내 방 밑에. 제 꿈에 나타나셨던 어머님께서는 처음에 아무런 말씀도 없이 저를 지그시 쳐다보셨어요. 제가 어머님인 걸 알아보고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고 말씀드리자 절 손가락으로 가리키셨어요. 저를 향해 가리키는 듯한 그 손가락이 제 탓이라 말씀하시는 줄 알았던 저는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그런데 제가 몸을 움직이는 도중에 그 손가락이 저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미묘하지만 저보다 더 아래인 곳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손가락의 의미를 어머님께 여쭤보니 어머님께서는 이해하기 힘든 아주 짧은 말만을 남기셨어요. 내 방 밑에. 그리고 마치 무슨 버튼을 누르듯이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도대체 그 꿈이 어머님께서 내 방 밑이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다 꿈속에서의 어머님 행동이 과거의 어떤 행동과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댁에 출퇴근하며 어머님을 보살피고 있었을 때, 그때 어머님께서 화장실이나 다른 일로 방을 나가셨다 돌아오시면 꼭 제게 방 아래 한 군데를 가리키며 수맥이 흐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기야, 저기. 저기 우리가 집에서 수맥이 흐르는 곳 중에서도 유독 수맥이 깊고 짙게 흐르는 곳이야. 그래요? 그게 느껴지세요? 그러면 잠자리를 옮기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불편하시면 계속 지내실 필요는 없잖아요. 조금 더 깊고 짙다는 것뿐이지 이 집 전부 수맥이 흐르는 건 마찬가지인데 뭐. 그리고 이제 내가 내 곁에 있잖니. 그런 문제 없겠지. 그런데 만약에 내가 몸이 더 나빠져서 잘못되면 그때 내가 내 복수 좀 해줘라. 저기저기 미대를 파내서 내 목숨 짧게 만든 저것 좀 끊어버려. 파내는 게 부담스러우면 몇 번 내려치기라도 해라. 그렇게 해서라도 내 복수 좀 해줘. 무슨 말씀이세요? 곧 건강 되찾으실 분께서.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말이다. 만약에 너 꼭 해주는 거다. 내 복수해주는 거야. 방 밑을 가리키실 때의 어머님 모습과 꿈속에서의 모습이 똑같다는 걸 떠올렸던 저는 뭔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꼭 그때 그 일뿐만 아니라 어머님께서 종종 자신께서 눕고 앉아있던 그 방 밑에 대해서 제게 언급하신 적이 많았거든요. 깊고 짙은 수맥이 흐른다고 말씀하시던 분이 언제는 제가 이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되고 만약 이 방을 쓰게 된다면 반드시 바닥을 수리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내가 혹시 이 방에 들어와서 지내게 되면 말이다. 여기 방 밑을 드러내서 보일러 관을 수리해야 한다. 이게 수맥 때문인지 몰라도 바닥이 잘 데워지지 않아. 그러니까 이 방이 비면 무조건 첫 번째로 바닥부터 드러내야 해. 알겠지? 그 외에도 방 미장이 잘못되었고 유독 어머님께서 눕는 바닥이 솟아 올라와 있다거나 이상한 기온이 느껴진다고 하시거나 그 방 밑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단순히 어머님께서 수맥에 꽂혀 방바닥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꿈속에서까지 방 밑에 대해 말씀하시는 걸 보면 분명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또 꼭 무엇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과거 어머님께서 그 방 밑을 파내어 자신의 복수를 해달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약속을 지키고자 찾아가게 됐죠. 물론 시댁에 있을 시누이 때문에 실행 가능성은 불확실했어요. 고인이 되신 어머님 방을 파내려고 한다고 하면 어느 자식이 좋게 볼 리 없죠. 그것도 그렇고 미워하던 제가 찾아왔으니 내쫓을 게 뻔했죠. 그런데 정말 다행히 시누이가 시댁에 없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벨을 눌러도 문을 열지 않았고 현관을 두들겨도 아무런 응답이 없길래 안으로 들어가 보니 신우이는 자기 집만 챙겨서 집을 나간 상황이었습니다. 처럼 보였죠. 자기 오빠 언니들에게 간 걸로 보였는데 저로서는 잘된 일이었습니다. 마음 편히 제 마음에 걸려있던 일을 진행할 수 있었죠. 저는 어머님께서 전부터 계속 가르치셨던 어머님의 방 한편 바닥을 파내려고 했습니다. 마땅한 장비가 없이 찾아왔기 때문에 시댁에 있던 망치 하나만 덜렁 들고 있었죠. 그리고 그 망치로 바닥을 내리쳤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망치를 든 손에서 당연히 시멘트의 단단한 느낌이 느껴져야 하는데 마치 안쪽이 텅 빈 나무 상자를 내려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게 이상했던 저는 바로 옆쪽 바닥도 내려쳐 봤어요. 그 결과 확연히 다른 느낌이 나는 것을 알아챘고 그 텅 빈 느낌의 바닥을 계속해서 내려쳤죠. 그러다 바닥이 펑하고 들리며 그 안에 있던 엄청난 무엇인가를 보게 됐습니다. 돈이었어요. 그것도 5만 원권 다발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던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제보를 꼬집어 보면서 꿈인지 현실인지 확인까지 해봤죠. 분명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한눈에 봐도 엄청난 양의 5만 원권 다발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홀린 듯이 뚫린 바닥에서 5만 원권 다발을 꺼냈습니다. 몇 억은 되어 보이는 그 돈 다발들을 보면서 도대체 왜 이 돈들이 방바닥에 있는 건가 싶었어요. 그러다 돈다발 사이에서 전혀 다른 색깔의 종이를 발견하게 됐죠. 그건 어머님께서 제게 건네는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 안에는 이 돈다발의 정체와 어머님께서 죽기 직전 저를 시댁으로 부르신 이유가 적혀져 있었죠. 막내 며느리다. 내가 이 편지를 발견했다면 내가 바라던 대로 내가 이 돈을 찾았다는 것이 다행이구나. 만약 우리 막내 며느리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이 편지와 돈들을 발견했다면 편지와 함께 이 돈들을 내게 전달해 주길 바란다. 그게 일부가 되더라도 말이지. 내 자식들, 내 며느리들이 너희 스스로도 알고 있지 않니? 내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건 막내 며느리뿐이라는 걸 말이다. 그래서 내가 이런 엉터리 방법으로 내 재산을 막내 며느리에게 전달하는 거고, 그럼 이 편지를 발견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정도로 전달하기로 하고, 막내 며느리 내가 찾았다는 전제하에 편지를 써내려간다. 아마 많이 놀랐을 거라고 생각한다. 눈앞의 돈도 많이 놀랐겠고, 과정도 그렇겠고, 또 내가 암이었다는 걸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일에 대해서 놀라고 있겠지? 먼저 너한테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떠나서 미안하다. 그런데 내가 이런 식으로 세상을 떠나고 이렇게 너한테 내 자산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해해 주길 바란다. 나는 내가 암이라는 걸 내가 내 곁을 떠난 뒤에 알게 됐어.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말이지. 처음에 애들한테 내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너도 내 자식들과 그들의 성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니? 먼저 세상 떠난 내 남편 석현이 이외에는 어떻게 다들 그렇게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못된 건지. 눈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뻔하더라. 다들 내게 달려와서 경쟁하듯이 내게 잘하려고 하겠지. 얼마 되지 않지만 내 재산 받으려고 말이야. 그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누가 더 받겠다, 내가 더 자격 있다 다툴 건 뻔하고. 무슨 말인지 내가 더 잘 알겠지. 사실 내가 돈에 눈먼 자식들 때문에 피해봤던 피해자잖니? 그걸 알고 있으니 자식 놈들에게 내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더구나. 내 재산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내 몸 상태를 알게 됐을 때부터 차곡차곡 준비했단다. 너한테 내 자식들, 며느리들 몰래 내 재산을 넘겨줄 방법을. 그러다 이런 식의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어. 유언이 있어도 재산을 나눠 가질 자격이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나눠야 한다는 법이 있다는 걸 알고 말이야. 그런데 너한테 이 돈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도 쉽지 않더구나. 자식들 모두 내 재산 받겠다고 자기 형, 동생,
오빠와 경쟁하고 의심하고 경계하고 있으니 틈이 나질 않았어. 거기다 승현이가 같이 살고 있으니까 잘못하다간 들킬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 생각했고, 애들도 찾아와서 널 의심하는 눈초리로 감시했고. 그래서 애들은 눈치채지 못하고 내가 눈치챌 수 있게 내가 항상 이 바닥에 대해서 얘기 꺼냈던 거란다. 내가 이 바닥 아래 무엇인가가 있다는 걸 눈치채길 바라면서 말이야. 설령 내가 눈치채지 못한다고 해도 언젠간 이 바닥이 이상할 거라고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집을 내 앞으로 돌렸던 거란다. 뭐, 이 집이야 팔아도 얼마 되지 않는 집이니 애들은 관심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사실 내가 내게 해준 것에 비하면 이 돈도 부족하다 싶어. 내 자식들 틈에서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고 석현이가 세상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앞에서 그 오랜 기간 있어줬으니 내가 더 많은 걸 해줘야 했는데 너한테 해줄 게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하구나. 그래도 그렇게 적지 않은 돈이니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 조금의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마음 편히 쓰길 바란다. 또 내 착한 심성 때문에 이 돈 내 자식들과 나눠 가질 생각하지 말고 알겠지? 그럼 이제 정말 누구에게도 시달리지 말고 웃기지도 말고 자유롭게 잘 살길 바란다. 고마웠다. 내 며느리. 어머님의 진심과 그간 제가 몰랐던 일들의 내용이 담긴 편지에 울음을 안 터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사랑에 보답하지 못해 이제는 보답할 수가 없어서 죄송하고 죄송했어요. 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절 생각해 주신 거에 대해서요. 그날은 이제 이 세상에 없는 어머님을 떠올리고 그리워하며 펑펑 눈물만 흘렸어요. 그리고 다음 날 어머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제게 남겨주신 그 뜻을 가슴에 새기고 돈다발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곳에 그대로 두면 시댁 식구들 중 누구 하나 발견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돈다발을 옮기고 얼마 되지 않아 시댁 식구들이 찾아와 어머님 방에 뚫린 바닥을 가지고 집요하게 묻기 시작했죠. 언니, 엄마 방바닥에 뚫린 자국 뭐예요? 언니가 그런 거 맞죠? 내가 옆집 할머니께 물어보니까 언니가 밤에 들어갔다가 다음날 낮에 나가는 걸 봤다고 하던데 거기서 뭐 한 거예요? 그 안에 뭐 있었냐고요? 무슨 소리예요? 뭐가 있다니? 나는 정말 수맥이 있나 싶어서 확인차 뚫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수맥이 흐르기도 하는지 밑에 공간이 있었던 것뿐이고요. 동서,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수맥 때문에 바닥을 뚫었다고? 누굴 바보로 생각하다 그만 숨기고 거기서 나온 거 꺼내놔. 아니면 뭐였는지 말하고.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왜 사람 말을 못 믿어요? 재수씨, 그럼 지금 그 말에 믿게 생겼어요? 어머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돈이 고작 통장에 남은 몇 천이라고요? 오신 걸 보면 억은 더 있어야 하는데 남기신 거라고 돈 몇 천이랑 재수씨한테 주겠다는 그 집 하나라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분명 그 안에 우리 부모님 재산이 있었어. 그러지 않고서야 왜 수맥 얘기하면서 바닥을 파? 어머님께서 얼마를 남기셨는지 왜 그것밖에 없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무슨 확신이 있어서 제가 어머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어디 찾아보세요. 뒤져서 돈이든 보석이든 금덩어리 나오나 보라고요. 그런데 만약 하나라도 안 나오면 나 아주버님, 형님, 아가씨, 아니 그쪽 사람들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그쪽들이 먼저 그랬죠? 저보고 남이라고. 남이 돼서 남의 집에 막 들어와서 뒤져도 되는 건지 경찰한테 확인해 보시죠. 보자고요. 확증도 없이 막 아내로 찾아온 시댁 식구들에게 뒤져보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면 무단 침입과 절도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시댁 식구들은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게 집요한 시댁 식구들의 끝은 아니었죠. 시댁 식구들은 제게 어머님의 재산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지
제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자기들처럼 펑펑 사치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 인간들이 제 뒤를 쫓는다는 걸 알기도 했고, 저는 어머님께서 신을 틀 생각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 뒤를 하루 종일 쫓는데 수확이 없었어요. 그러자 방법을 바꿨습니다. 이번엔 제 집에 침입해서 정말 뒤져보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이 찾아왔을 때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집 앞과 안에 CCTV 설치를 했던 저는 일하던 도중 시댁 식구들의 무단 침입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허튼 생각하지 못하도록 시댁 식구들 회사와 아파트로 찾아가 도둑놈, 도둑년이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치기 시작했죠. 당신들 진짜 미쳤어? 당신들 어머니, 친어머니처럼 모셨던 날 시댁에서 내쫓은 걸로도 모자라 이젠 집까지 몰래 들어와서 사람 해코지 하려고 해? 들어와서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랬니? 나 죽이려고? 아니면 벼룩의 간이라도 빼먹으려고? 너희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왜 이렇게 해? 그 방법이 가장 좋았고 결과가 빨랐던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는 게 말이죠. 직장 동료들에게, 지인들에게, 또 단지의 이웃들에게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싫었는지 그날 이후 시댁 가족들은 제 주위에 얼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까지 하는 저에게 어머님의 재산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지금은 마음 편히 살고 있습니다. 제 삶은 이전에 살던 삶과 많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말이죠. 지금도 어머님께서 제게 물려주신 돈은 쓰지 않고 있어요. 참, 못 쓰는 것도 있는데 뭐. 아직은 제가 버는 걸로 저 혼자 쓰는 데는 충분해서 말이죠. 대신 그 돈과 어머님의 진심 덕분에 마음은 따뜻하게, 또 어떤 미래가 다가와도 불안해하지 않고 마음 든든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 어머님을 그리워하고 감사해하면서 말이죠. 부모님, 그리고 남편, 또 어머님을 생각하면 저도 빨리 하늘나라로 올라가 제가 사랑하는 또 절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만나고 싶은데요. 어머님께서 주신 마음, 그 뜻을 알기에 재미있게 더 즐기다가 나중에 올라가려고요. 그게 어머님께서 제게 이 큰 돈을 주신 이유일 테니까 말이죠. 그럼 저는 이만 글을 마치고요. 제 인생 즐기러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음악